2005년 8월 18일 날 목요일이고 한여름이죠. 오후 11시경, 밤 11시경에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한 주민이 펑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와장창 하면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서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봤더니 바로 이웃집에서 연기가 나면서 막 불이 타고 있는 그거를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불난 거를 보고 한 주민이 119에다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집은요, 한옥이고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인데 집 지은 지가 뭐 한 25년 정도 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한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젊은 부부하고 세 자녀가 어린아이들 세 자녀가 세 들어있는, 그러니까 일가족이 5명이 되겠죠. 그 집에서 그냥 벙 소리 나면서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주민이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막 불이 나서 이제 뭐 수습하고 있을 때 그때 늦게 퇴근을 했던 그 남편, 35세의 장 씨입니다. 장 씨. 이 사람이 막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화재가 났지만 그 피해를 당하지를 않았죠. 이 장 씨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있으니까 집안에 아이들이 있다고 외치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란이 막 생기니까 밖에 와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붙들었죠. 잡는 바람에 이제 불난 곳으로 이 장 씨가 뛰어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출동한 그 소방관들에 의해서 이 목조와 벽돌로 이루어진 이 주택은 이제 화재 진압이 됐는데 벽돌 구조물만 남기고 전부 다 전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세입자가 있었죠. 장 씨의 아내 34살 여성,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10살짜리 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8살짜리 아들, 그리고 4살짜리 아들까지.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밤 11시니까요. 잠들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내 김 씨 같은 경우에 4살짜리 막내 아들을 끌어안고 덮은 상태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화재로부터 자신의 막내 아들을 끌어안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자, 유일하게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본인만 생존한 장 씨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만 살아서 뭐하냐, 아내와 3 자식이 다 죽어버렸는데 나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경우는 경찰 입장에서는 실화가 됐건 방화가 됐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인 남편 장 씨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화재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 장 씨가 이 집은 지은 지가 25년 된 노후한 목조주택이 맞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요, 집 여기저기에서 물이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낡았다는 것을 이분이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평소에 비가 오면 종종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누전 차단기가 작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집은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평상시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잡니다. 이때가 한여름이잖아요. 8월 18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형사들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노후한 목조주택에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수시로 누전이 생기고 선풍기 틀어놓고 잠을 잤으니까 그것 때문에 과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닐까? 지금 일견 보면 이 남편이 진술한 내용은 그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재감식반은 이 남편의 말에 따라서 일단 전기 누전이나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 이제 국가원에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화재 원인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뭐 확인하거든요. 이럴 때면 뭐 누전에 의해서 합선으로 이 불이 났다고 그러면요, 현장에 가면 이 전선줄이 끊어진 부분이 이슬 맺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단락근이 끊어진 부분에 이슬 맺힘, 이렇게 물이 맺힌 것처럼 그런 형태로 뚝뚝 끊어져 있으면 일견 그건 누전에 의한 합선에 의한 어떤 화재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저희도 일선에 나가서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튼 뭐 이거는 뭐 국가원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와가지고 화재 원인을 분석하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지금 4명이나 사망한 상태예요. 상당히 비중 있는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불이 난 집에서 이웃집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불이 난 집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라고 얘기했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펑 소리가 났다는 거는요, 화재로 스프레이 등이 폭발하거나 스프레이 같은 거 이런 게 폭발하거나 아주 드물게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꽉 막힌 공간에서 그게 순식간에 팡 터지면서 났다는 걸 의도하는 거거든요. 더운 여름에 그러면 8월 18일 더운 여름입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창문을 열어놓는 거는 그건 정상이에요. 창문 열어놔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있을 만한 펑 소리와 불길이 솟구친 게 바꿔서 얘기하면 창문이 다 닫혀서 밀폐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창문을 꽉꽉 닫아놨을까요? 이거는 형사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어떤 이 진술과 현상을 보고도 형사들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의심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집안이 펑소리가 날 정도로 밀폐된 상태였다? 누군가 일부러 그럼 문을 닫고 불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펑소리가 났다는 것은 또 더 나아가면 인화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들한테는 의문점이었어요. 이건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 첫 번째, 남편이 거의 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남편이 말한 내용은 거의 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지금 남편은 강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누전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아이들하고 그냥 같이 자살? 그러나 유서도 없고요. 그 어떠한 사건 전후에 자살을 할 만한 징후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타살? 누가 살해했다? 살해했다면 도난 물품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아무런 침입 흔적이 없었으니까 밀폐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남의 거를 훔치러 들어가거나 주기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폐된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터진 거는 밀폐된 공간에서 순식간에 터진 거니까. 그러니까 타살도 좀 모호합니다. 이 사건 성격이 이런 경우에 좀 이제 뭐 형사들 말로 이거 잘못하면 미제로 이게 원인 불명으로 종료되지 않을까 이런 저 우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부검은 합니다. 부검을 하게 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4구의 아내 포함해서 애들 셋 4구의 시신은 이미 장례식장으로 이송돼 가지고
의사의 검안을 거쳐서 화재사로 진단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1차 검시. 그리고는 이제 막 장례 절차를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즈음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사 말고 추후에 이제 법의관들이 또 가서 보거든요. 법의관들이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치르지 말고 부검하자. 이거 부검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수사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부검을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장례 치르고 화장이나 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이 사건은 영구히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1차 검시하고 화재사라고 진단 내렸지만 또 다시 재차 가가지고 이 법의관들이 한 번 더 보거든요. 2차 검시를 한다고요. 보면서 이거 뭔가 석연치 않아. 수사 담당 형사 이거 부검합시다 우리. 이거 부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담당 형사가 부검 의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해서 이제 이 사건이 개시가 된 거예요. 부검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어요. 아내 김 씨, 첫째, 둘째 두 아들 화재사 아니다. 청산염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부학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청산염, 이른바 얘기하는 청산가리, 시아나칼륨. 지금 화재사로 추정을 했는데 아내와 첫째, 둘째 아들 그러니까 3명은 청산염 중독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 같은 경우 4살짜리 같은 경우는 사인이 불명확하다. 그런데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건 화재로 인해서 4사람이 사망한 게 아닌 겁니다. 이때부터 이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죠. 형사들은. 그 당시에 법의관이 누구였냐면요. 얼마 전까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했었죠. 서중석 그 박사님이 그때 법의관 하면서 그 부검하자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불이 나가지고 사망을 했다면 타서 사망하거나 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유독가스입니다. 물건이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흡입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망하는 게 거의 답니다. 화재사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사망한 사람의 코 속을 들여다보거나 목구멍을 보거나 나중에 절개해가지고 폐 조직을 보면 이른바 얘기하는 끄름이죠. 끄름. 저 이제 법의학 용어로는 매라고 부른다. 매. 코에 끄름, 검은 그 매가 끼어 있어야지 호흡을 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그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호흡한 흔적이 없어. 매가 없다면 죽은 이후에 불질른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4명 모두 기도에서 끄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이후에 불난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사람이 유독가스를 맞고 죽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시신을 그 추후에 발견했을 때 이른바 얘기하는 투사형이 됩니다. 투사형. 그 무슨 권투 선수나 UFC 하는 사람들이 투사하려면 이렇게 오그리고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있잖아요. 사체가 화재 현장에 가면 거의가 이렇게 우그린 상태, 투사형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부검 결과에서 그게 나오니까 이건 재정밀 그 재차 감정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또 재차 부검을 했는데 1차 부검 소견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 김 씨를 포함한 아들 2명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독극물을 마신 후 사망에 이르렀고 막내 아들은 질식사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것은 사망한 4명의 옷에서 신너 성분이 검출됐다. 즉 말하면 청산염으로 살해한 이후에 그 시신과 시신 주변에 신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다 라는 결론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긴장 속에서
수사 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내리면 이거는 단순 화재 사건은 아닙니다. 방화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살 가능성 없습니다. 결론을 구태여 내리자면 현재 보이는 상태로 볼 때는 타살이면서 일부러 방화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그 타살 범행을 했다면 원한 관계에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가까운 주변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서도 없고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이 가족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없고요. 도난물품 훔쳐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재 당일날 마침 늦게 퇴근해서 혼자만 살아남은 35살의 장 씨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 씨를 확인해 봅니다, 형사들이. 장 씨는 어떤 사람? 이 사람 일단 형사들은 습관적으로 용의군에 들어가거나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 전과조회부터 해봐요. 했더니 이 장 씨는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평범한 인물입니다. 직장은 한 1년에서 2년 혹은 6개월 간격으로 자주 이직을 하는 형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2년부터 3년 동안 청주시에서 위치한 음식점에서 음식점 지사 프랜차이즈 같아요.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청주에서 그 프랜차이즈 지사를 운영을 하다가 영업이 안 돼가지고 빚을 졌대요. 빚을 지고 2005년 4월경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양도하고 그 후부터 지금 이 사건 당시까지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애들 셋하고 아내하고 부양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보험 설계사로 근무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 김 씨의 친구 소개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은 7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는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3명의 아들을 두고 주변의 평가는 금술도 상당히 좋았다. 이런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장 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쭉 진행하면서 이 장 씨의 수상한 행적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이 장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경찰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그달 3일, 4일, 6일, 8일, 9일, 13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죽음,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등의 검색어로 86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 단어 검색을 했어요. 이걸 왜 했을까요, 남편이? 더 나아가서는 청부살인 사이트까지 이 사람이 타고 들어간 흔적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살 카페에도 접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 많은 편인데 그 자살 사이트에 이 장 씨가 접속을 해가지고요,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남겨놓은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청산가리를 팔겠다는 쪽지를 이 사람이 받은 것도 확인이 됐어요. 이거 점입가경이죠, 지금. 세 번째,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두 곳의 보험사에 아내 김 씨가 재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5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그달 26일, 27일 등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을 검색을 했고요. 8월 4일 날 아내 김 씨 명의로
재해로 사망했을 때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버려요. 아내 몰래. 이어서 또 8월 초에 또 다른 보험에다가 역시 아내가 재해로 사망하면 3억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에 또 가입을 해요. 합치면 6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내가 죽으면. 재해 사망 시에. 이거를 이 사람이 가입했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당시에 이 사람들이 형편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이웃에서 쌀을 구울 정도였대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 보험료가 28만 원씩 하는, 본인 수입은 100만 원 겨우 남짓하고 이 보험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죠. 형사들 여기서부터 아마 제가 판단 건데 뭐 눈에 불 켰을 거예요. 그리고 2005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기예보를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검색을 했어요. 왜요? 비가 오면 누전이 잘 된다는 말 하고 싶잖아요. 비가 오면 집에 누전이 있었다고 진술했잖아요. 그래서 2005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기예보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걸로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경 사이에 이 장 씨와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의 존재가 경찰들이 내연녀의 존재를 경찰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딴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5년 8월 1일 날 그 여성과 6번 통화, 8월 2일 날 19회, 3일 날 12번, 4일 날 4번, 5일 날 1번, 6일 날 8번, 8일 날 10번, 11일 날 4번, 12일 날 13번, 16일 날 1번, 사건 전후해 가지고 매일같이 내연녀하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주로 내연녀가 잘 있는지 안부를 물었고 그때는 헤어졌던 관계였나 봐요. 이 남자는 죽으라고 내연녀한테 관계를 복원하자고 애걸복걸하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형사들이 이 장 씨를 집중 추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제가 앞전에 쭉 불러준 일련의 이런 그 어떤 그 근거, 정황, 내용들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빼박으로 이 남편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형사들도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 추궁했죠. 형사들 말로 달군 겁니다, 바짝. 결국은 이 장 씨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일체 자백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불안에 떨던 이 장 씨가 결국은 종이하고 펜을 달라고 형사한테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줬더니 A4 용지 2장에다가 자신의 범행 내용 일체를 빼곡하게 써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범행 과정을 한번 쭉 보시자고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오산시에서 매형소유의 슈퍼마켓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던 이혼녀 김 씨를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과 내연관계에 빠지게 되고요. 이 장 씨는 그 당시에는 대전에 처하고 아이들을 두고 기러기 아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가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거는 이 장 씨가 오산에서 그 슈퍼마켓 생활을 이제 접어버리고 대전 집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도 이제 멀어졌고 이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렇게 됐던 거고요. 2002년경부터는 청주시에 위치한 음식점 지사를 이 사람이 맡아갖고 운영을 하면서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도산이죠, 도산. 망하다시피 했고요. 2005년 6월 달에 이제 이 장 씨가 이제 그때 헤어지다 보니까 6월 달부터 2005년 6월 달부터 이 장 씨가 그 여성을 못 잊었나 보죠. 계속 내연 관계 복원하자고 참 요구를 했고요. 그 내연녀 김 씨는 경제적인 문제, 너 돈도 없잖아. 와, 너 지금 아이들이 셋이야.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너하고 관계를 지속해야 돼? 등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 이름을 밝히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장기수입니다. 예, 이름도 장기수입니다. 단기수가 아니고. 장 씨는 내연녀, 그래서 내연녀 김 씨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합치자 그러면 나는 당신은 좋은데 당신한테는 애 셋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 돈도 당신이 지금 제대로 못 벌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합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장 씨가 생각해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 회사 2개에다 가입해서 각각 3억씩, 아내 죽으면 6억 받고요. 애들도 다 사망해버리면 그냥 후롤단신 남아가지고 이 여자하고 6억 타서 누를랄라 살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초부터 이제 범행 계획을 세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죽음,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청부살인 사이트 검색하고 자살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산가리 구입하는 글 올리고 팔겠다는 쪽지 받은 걸로 봐서는 거기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쪽지로 이거 이제 올리니까 팔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가져온 청산가리를 사가지고요. 요게 진짜 진품일까 아닐까 테스트도 해봐요. 다른 4명하고 공동구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려고 이거 공동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4명하고 공동구매해가지고 6g 정도를 25만 원에 구입해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요 장씨 같은 경우는 그 청산가리 지가 받은 거를 필름통에다 필름통에다 담아가지고 승용차에다가 항상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산가리를 구입한 다음에 2005년 8월 15일 날 실험. 애완동물 햄스터 2마리한테 먹여가지고 약효를 테스트하는 예비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되네 하고 판단했고요. 죽이고 난 다음에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불을 질러서 화재사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을 범행일자로 정했고 날씨를 계속 검색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행 당일인 2005년 8월 15일 아침 8시에 장기수는 아내 휴대전화를 챙긴 다음에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서 컵에 따라서 마십니다. 이때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새 아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씨 이 사람은 가족들은 항상 아침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컵씩 먼저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는 뭐 평상시에도 물 한 컵만 먹고 아침 안 먹고 출근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물이 아내가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 약수터 갖고 떠오는 물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마 반강제적으로 아내가 아이들한테 약수물을 먹였나 봐요. 그 습관에 요놈이 착안을 한 겁니다. 이 장기수 나쁜 놈이 공복에다가 이 물을 먹도록 한다는 걸 착안해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장기수 지금부터 장기수로 가겠습니다. 장기수는 아내가 보지 못하게 돌아선 상태에서 물통 뚜껑을 열고 바지 주머니에서 필름통, 거기 뭐 들었어요? 청산가리 들었죠? 필름통을 꺼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물통 전체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녹인 다음에 식탁 위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본인은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 아이들과 아내가 물 먹는 여부를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봅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물병에 든 물을 4개의 컵에 따라서 각각 아들들한테 건네고 본인도 동시에 마십니다. 이게 아직 현관을 장기수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청산가리 중독되면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즉시입니다. 거의 동시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아내가 마실 때 같이 마셨고 그냥
순식간에 아내하고 그 아이들 둘이 컥컥거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걸 장기수가 현관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장기수는 잠시 그 문을 닫고 나왔다가 다시 현관문을 한 10분 정도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4살짜리 막내는 딴짓을 하는 바람에 물을 안 먹었던 겁니다. 엄마하고 두 형만 먹고 그거 쓰러진 거예요. 밖에 나와서 한 10분 정도 그 신음소리 안 들으려고 피하고 있던 장기수가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니까 애가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쓰러진 형들을 보면서 영문을 모른 채 그냥 뭐 애가 막 허둥지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세상에 천인공노할 인간입니다. 장기수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졸라서 액살해버립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이는 청산염이 성분이 도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3사람, 아내와 두 아들은 정산염으로 살해하고 막내 아들은 본인 손으로 목 졸라서 살해한 이후에 지는 그대로 둔 채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합니다. 대연하게. 그리고 배달 업무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오후 1시경 정도 됐을 때는 집에 잠깐 들려서 안경을 가지고 나오기도 해요. 참 아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러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3번 또 집전화로 3번 정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피해자들이 그 시간대에 살아있던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걸고 아내 휴대전화 갖고 있으니까 아내 휴대전화로 또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화 그 시간에 살아있었던 것처럼 이미 아침 나절이 다 사망했는데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요. 8시 20분경에 회사 선반에 보관돼 있던 이제 신너 성분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 거실하고 그러니까 저녁 8시 20분이죠. 거실하고 피해자들의 각 사체 위에다가 뿌려요. 신너를. 그리고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이런 데다가 그 신너 같은 거를 쫙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 붙이고 급히 본인은 밖으로 빠져나온 거고요. 그리고 화재가 좀 더 커졌을 때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척 하려고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10시 한 40분경에 집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한참 타고 있을 때 온 거죠. 그렇지만 10시 40분경에 이렇게 와보니까 예상과 달리 불길이 별로 보이지 않고 검은 연기만 조금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담을 넘어가지고 현관 근처까지 갑니다. 그때 펑 소리가 난 겁니다. 그때 펑 소리가 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치솟으니까 이웃 주민들이 뛰어나왔던 거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장기수가 애들이 안에 있어요 하면서 마치 뛰어들어가려는 것처럼 액션을 취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린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담당 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장례식장 때 심하게 울면서 통곡하는 남편을 보면서 오히려 의심을 했다 이런 말도 없잖아 있어요. 하여튼 화재가 진압된 뒤에 이 피해자들의 사체가 발견됐을 때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엎어진 채 한쪽 팔로 막내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초입에 아내가 막내 아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려고 끌어안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내용을 쭉 지금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보면은 아내는 이미 사망했는데 막내를 끌어안을 일이 없죠.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이건 장기수가 이미 사망한 아내한테 자기가 목 졸라서 살해한 막내를 갖다가 안긴 겁니다. 마치 화재가 발생해서 아내가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처럼 이렇게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체 위치를 장기수가 바꿨던 겁니다. 장기수는 하루 전인 8월 17일 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미리 사두었던 청산가리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고, 아내 김 씨하고도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아마 이때 내일 정도는 이제 전부 다 살해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케이크를 사다가 먹이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노는 것 같고요. 아내하고도 마지막으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둘 사이에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바보 아닌 이상 장기수가 다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써먹써먹하고요,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였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케이크 사가지고 가고 애들 케이크 사주고 소주도 나눠 마시고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화해 비슷하게 하니까 정말 기분 좋게 잠들었을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이 장기수는 경찰 조사를 할 때 고개를 떨고 이제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죽고 싶다, 그냥 죽고만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후회를 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후회, 그 눈물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수는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죠. 당연히 이거 무기징역 3사람 4사람이나 죽였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니까 2심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장기수가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은 2006년도에 장기수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한 원심을 결국은 확정합니다. 결국 그해 들어서 2번째로 사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사형이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장기수는 수사기관에서는 아내가 사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생각나서 갑자기 범행에 착수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거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이렇게 또 이른바 오리발 내밀기도 했고요. 또 독극물 청산가리 구입하게 된 것도 본인이 자살하려고 구입한 거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해댄 겁니다. 또 일기예보 검색한 것도요, 단순한 그냥 내 습관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했고요. 아이들까지 살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뭐 일관되게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민다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기수는 사형수입니다. 요즘에는 사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사형 확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사형 확정인입니다. 그러면 장기수는 사형이 집행됐을까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되고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교도관리가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 97년 이후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기수는 사형 확정인으로, 확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입고 잠자면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